안녕하세요. 교통사 전문업법 윤현희의 프로함께 출발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김프로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진현입니다. 네. 자,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좀 최근에 시사되고 있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공탁 특례 제도, 기존에 하던 변제공탁 제도와 달리 형사공탁 특례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변제공탁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있을 때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기고 나서는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가해자에게 선의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특례 제도를 만들었는데, 공탁 특례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저희 알지 못하더라도 공소장에 있는 특정 사항만 있으면은, 사건번호라든지 또 피해자 특정한 정도만 있어도 개인정보 없이 공탁을 걸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탁 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해자 입장에서 공탁기에다가 공탁관에게 공탁 사유에 대한 부분을 적어서 공탁을 하게 되면은, 공탁관이 공탁을 허락하게 되면은 이것을 전자공탁 홈페이지나 또는 대법원에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공탁 통지에 가름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이번에 공탁 특례 제도의 주요 핵심 내용인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공탁관이 법원에다가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통지한 것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공탁관은 다시 관할 법원에 또는 검찰청에다가 공탁이 됐다는 것을 통지를 하도록 하면은,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면은, 선임계 제출했으면은 해당 변호사한테 이 공탁 사실을 통지를 해서 알려준다든지, 또는 변호사 선임계 제출 안 됐으면은 관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면이라든지 또는 팩스나 이메일 이런 식으로 공탁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줘야지만이 피해자나 또는 대리인이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변호사 선임이 안 된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 그러면은 제 신분증, 검사가 공소장을 제기한 법원에서 이제 공소장이 오거든요. 공적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서면으로 나의 사건 나의 검색해 보면은 본인 사건이 나와요. 네. 그것을 쉽게 말해서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건번호 기자고 법원에 공탁에 가면 양식이 있거든요.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해자가 이제 공탁을 법원에다 예치를 했다고 했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일단은 공탁금 출금 청구서에다가 2주보에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공탁을 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1억인데 이게 금액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탁금 해소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됐고, 그 이외로 이제 제일 좋은 건 상호간에 이제 가구 종전식으로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 양도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 증명을 이제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이제 분쟁이 발생해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탁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채권 양도를 또는 공탁금 해소 동의서를 이런 부분을 좀 잘 서류 사항으로 잘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 측이 공탁을 걸게 되면은 그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유보 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탁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자 측에서는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어서는
그냥 형사비와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 공탁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내해 가지고 나는 공탁금 찾지 않고 이 부분을 다시 돌려주길 원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정서와 더불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공탁에 대한 효력 자체를 없애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형사합의를 함으로 가지고 손해배상 일부에 대한 내용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채권자한 통지를 보험회사에다가 하면은 공탁을 걸지 않고 형사합의 금액으로 해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는 그 안이 이제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죠. 형사공탁에 공탁을 거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능한가요? 그냥 뭐 경찰 단계에서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네. 검사가 법원에다가 이제 기소를 하거든요. 검사가 저기 법원에다가 공소장을 제출하고 하면 그 기소라 그러는데 네. 그 가해자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공소장 경찰 단계라든가 이제 검사가 기소 전까지는 이게 공탁을 할 수가 없고 기소를 저기 가해자를 하면 이제 그 사건번호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예, 사건번호가 이제 나온 단계 그 이후부터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네. 경찰 단계라든지 또는 성추의 검찰 단계에서 공탁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소가 된 이후 구공판 해부가 된 이후에 비로소 이제 공탁을 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사실 이거 공탁 특례 제도가 맨날 취지 자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를 보호하기 그런 측면에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가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피의자에게 또 다른 압박이나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정치적으로 힘든 그런 우려를 해소시키지 않는 방안. 또 한편으로는 선의 가해자. 정말 나는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 쪽이 도저히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형벌로서는 더 이상 금액을 더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선의 가해자를 도운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특례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자칫 이것을 악용해서 가해자라고 하면 쉽게 어떤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을 함으로 해가지고 도덕적 위험,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일부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공탁을 걸고자 했을 때 무작정 허락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을 참작해서 공탁을 걸어야 될 사항이 됐을 때 이렇게 공탁을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어떤 이중의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형사고소 특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김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